안녕하세요.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12월 24일 한능검 50회차 시험을 끝으로 2020년에 한능검 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능검 50회차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해서 아니면 내년 50일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궁금한 응시장분들께서 대부분 이 총평 영상을 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능검 50회차가 정말 많이 어려웠는데 앞으로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접근해 보시죠. 먼저 50회 심화회차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난이도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 한능검이 개정된 이후 회차 중에서는 가장 고난도로 불릴 만한 심화회차가 아닐까 싶은데, 특히 최근에 평균적인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는 근현대사 파트 역시 역대 기출 중에서 손꼽을 정도로 가장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출 중에서 44회가 제일 어려웠다 생각하는데, 아마 그 고급 44회보다 이번 50회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형의 경우에는 전근대와 근현대사 비율이 비슷하게 출제되었는데, 단 시대별로 순서가 매우 다양하게 바뀌어서 출제되었습니다. 즉 가령 뭐 고대 시대 내다가 갑자기 통일신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조선 중기를 내다가 조선 후기, 아니 갑자기 개항기 시기, 이렇게 유형이 되게 많이 바뀌어서 이전 기출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구성이 난잡하게 출제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같은 유형을 다루더라도 비교적 출제율이 낮은 사례들만 모두 모아서 종합한 짬뽕 회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맨날 예상 문제를 올릴 때 뭐 가령 조선 시대 지방관리 유형을 다루면 대부분 뭐 수령이라던가 향리, 유양수를 위주로 내는데, 관찰사를 낸다던가 아니면 일제감정기 시기 문학과 유형을 내면 이육사라던가 윤동주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시문을 출제한 것처럼 저도 생각보다 이것까지 낼까라고 싶었던 내용들이 전부 출제돼서 아마 기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대체로 연도형 문제랑 인물형 유형이 이번 기출에서 고난도 문제로 다수 출제되어 가지고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단 중요한 것은 이 유형들이 이전 기출에서 언급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유형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전 기출에서 냈었는데 낯설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후 문제풀이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기출이 연계되었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50회 심화회차에서 느낄 시사점과 대표적인 고난도 문제라고 느낄 만한 사례들을 제가 수험생들에게 여쭤봐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바탕으로 앞으로 50일의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접근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다룰 공략법은,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사와 세계사도 같이 알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풍사님, 우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배우는데 왜 동양사랑 세계사까지 알아야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긴 하지만 한국을사를 배우는데 그와 연관될 수 있는 뭐 동양사의 범위의 국가, 세계사의 범위의 국가는 같이 외워야 돼요. 가령 뭐 동양사의 경우에는 중국, 일본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고, 뭐 세계사의 범위에는 뭐 미국, 영국, 뭐 러시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즉 한국사를 배울 때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같이 외우는 것이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번에는 19번이랑 22번인데,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19번의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50회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렵고 낯설다 생각했습니다. 이전 기출에서 연계된 사례도 없고 키워드도 매우 낯선데, 일단 이 만력제 키워드가 중요한데, 이 키워드는 즉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황제예요. 뭐 군사라던가 뭐 재정, 뭐 먹을 거 이런 걸 지원해준 황제인데, 사실 이 키워드 알았으면은 명나라인 거 찍는 거 쉬웠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중국의 황제라서 되게 낯설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한국사 배우려고 뭐 중국의 역대 황제를 다 외워야 되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럼 이 키워드를 몰랐을 때 어떻게 접근해 볼까 생각해 보니까, 먼저 저는 이 키워드 주목했어요. 의주. 의주가 뭐 가령 한반도가 대충 이렇게 있다면, 제가 지도는 잘 못 그리지만 뭐 의주가 있다면 대충 이쯤에 있는 거예요. 이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지역에서 연결되는 국가는 중국이에요. 지역적으로. 이 위치 생각했을 때 왜 여기에 그 관리들이 의주까지 갔을까? 중국 보러 갔을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거의 우리가 일본 갔는데 이렇게 뭐 의주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서 여기까지 갈 정도면 대략적으로 뭐 명나라라던가 아니면 청나라라던가 이런 유추법이 가능했고, 또한 조선의 관리들이 예를 갖춘다. 우리나라가 사대를 한 국가 아니면 뭐 예를 갖추는 국가는 대부분 다 중국이었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내가 뭐 이 키워드는 모르겠지만 의주라던가 조선 관리들이 뭐 예를 갖추어 갈 정도면 중국이랑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접근해 보면, 먼저 1번, 관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거 고려시대 정종이거든요. 문제에서 나온 거는 조선이니까 뭐 어색하겠네요. 속어.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이 키워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번. 정도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조선 초기에 명나라가 여기 지역을 먹으려고 하니까 정도전이, 야, 우리가 요동 먹어서 열토 넓히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 시절에는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관계가 좋아지죠. 명나라랑 연결되는 키워드니까 이건 정답입니다. 자, 4번. 기유약조를 체결하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하였다. 이거 왜랑 관련된 거네요. 1번.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경 쇠한사로 파견하였다. 이것도 왜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사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국가를 몰랐더라도 일단 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왜랑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키워드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동평관. 이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일본 관리를 위한 여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왜거든요. 근데 위치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랑 비슷한 키워드가 부평관이라거든요. 부평관. 이 부평관이란 키워드는 여진을 위한 키워드. 여진. 그러니까 북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진 관리 오도록 만든 건데, 그건 북쪽에 있는 관리를 위해서 부평관을 만들었다면 동쪽에서 있는 국가는 당연히 일본이니까 동평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그렇게까지 유추가 안 되더라도 잘 보시면 얘를 갖추었대요. 얘를 갖추었다는데 무역은 허용해준다? 뭔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을 허용해준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높은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렇게 무역은 허용해주는데 또 얘는 갖추고, 뭔가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도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인 유추를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야 이렇게 새로운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제 솔직히 원래 한능검보다는 공시에서 더 좋아하는 유형이거든요. 한능검에서는 솔직히 이거 한 개, 두 개, 이거만 내는데 이게 세 개의 순서를 동시에 묻는 문제 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죠. 일단 가번. 뭐 쭉 읽어보니까 서양의 간특하술. 이거 읽어보자. 전 보자마자 천주교구나. 천주교가 당시에는 간사학문 이렇게 불려가지고 되게 배척당했거든요. 그럼 일단 어떤 박해를 다뤘을 확률이 높은데, 그걸 읽어보니까 진산의 권상현과 윤지충. 이거 보고서 일단 신의 박해예요. 박해 유형은 당시에 어떤 인물이 박해를 당했는지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건 신의 박해예요. 1791년. 이게 아마 고급 27회쯤에 나왔었는데 좀 오랜만에 나온 키워드가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일단 이거 신의 박해고, 자, 두 번째. 뭐 이것도 읽어보니까 이승훈, 정약용. 이걸 봤을 때 또 박해네요. 이거랑 관련된 박해는 신유 박해예요. 당시에 정약용 같은 인물이 강진으로 유배된 때가 이때거든요. 이거는 순조 1년, 즉 1801년에 발생한 박해예요.
일단 그러면 가와 나는 그나마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 제일 어려웠어요. 일단 남종삼. 솔직히 이 키워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종삼? 얘 누구였지? 저도 솔직히 실전에서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키워드 보니까 러시아의 변난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 전 이거 보고 눈치챘어요. 나 러시아가 나올 정도면은 대체로 한국사의 범위에서 러시아가 나오는 거는 효종 시기에 나선정벌이라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항기 시기 이후에 없어요. 솔직히 러시아는 개항기 이전이면 잘 안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이 키워드에 비하면 이게 러시아까지 연결될 정도면 좀 상대적으로 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병인박해예요. 여러분들이 병인박해 자체를 모르진 않을 텐데 이렇게 주니까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이거 186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인박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어요. 조선에 왔는데 러시아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가 자, 나 솔직히 천주교 전파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자, 우리 조선이랑 영국이랑 프랑스끼리 이렇게 좀 조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러시아의 이런 남하를 견제하자 이거를 제안하려 했는데 당시 조정 입장에서는 얘네 프랑스가 아니라 그 천주교 신자니까 나 천주교 싫어하는데 그래서 얘네는 꼬시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남종삼과 같은 뭔가 한국인 신자라던가 그때 프랑스 신자들이 박해당했거든요. 그게 병인 박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유형은 정말 연도까지 꼼꼼하게 알았어야 풀 수 있는 고난도인데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전 기출에서 나온 적은 있어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유형 봤을 때 뭔가 러시아, 프랑스까지 연결될 정도면 이런 외국과 관련된 키워드 보고서 대략적으로 어느 시점쯤에 이런 국가가 우리나라 연결될까 그런 논리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단순히 한국사를 외운다고 국내 인물, 뭐 국내 관련된 사례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키워드 동안 한국사를 풀 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공략법은 키워드는 제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상 문제를 짜거나 총평 다룰 때 키워드는 무조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번 회차도 이걸 실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수하셨거나 혹시라도 50일을 준비하는 응시자분들은 이거를 정말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면에서 관련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16번부터 풀면 이거는 고려의 외세방어 유형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이 유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인데 심화편 수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많이 내요. 세 가지. 왜냐면 거란이라던가 몽골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전투 순서까지 나눌 수 있어가지고 더 어렵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편이 이걸 좋아하는데 이 문제도 비슷해요. 한번 접근해보죠. 먼저 가. 양규를 봤을 때 이건 딱 바로 답이 나와요. 거란 2차구나. 거란의 경우에는 1차 서희, 2차 양규, 3차 강강찬 이 인물들이 기본적으로 힌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나번, 윤관 그리고 뭐 읽다 보니까 뭐 구성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여진이에요. 뭐 동북구성이라는 키워드라던가 윤관은 이전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가번, 나번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이거 다 틀렸으면 다 해서 헷갈렸을 거예요. 이거에서 다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면 귀주성 보고서 저도 솔직히 처음 헷갈릴 뻔했는데 귀주성 보자마자 거란 3차 귀주성 나오면은 또 강강찬의 귀주대첩 이거 보고서 거란 2차, 거란 3차, 여진에서 2번 골랐을 거예요. 근데 답은 틀려버렸죠. 이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귀주성 거란 3차 아닌가요? 동공지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놓친 이유는 이 키워드 못 봐서 그래요. 박서.
박서가 누구냐면은 몽골 1차 때 그 몽골의 침입을 방어한 일종의 장수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가 고급 12회인가 13회 때 나오긴 했는데 자주 나온 키워드는 아니에요. 아니면 설사 이 키워드를 알았더라도 귀주성 보고서 이것만 보고서 거란 3초를 바로 갖다가 이렇게 틀려버리는 거죠. 야,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주목했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거란 3차 때 뭐 귀주성을 전투했다 칩시다. 근데 여기 한 번 전투했으면 다음 뭐 이후에는 뭐 여기서 전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동명어인 이런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거 하나만 보고서 바로 달려들면 이렇게 실수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최대한 끝까지 내가 눈치를 챘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함정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이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48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솔직히 이번 회차에서 이 문제 좀 실수했거든요. 유일하게. 사실 이 문제가 이 월드컵, 이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이것만 사실 알았으면 이 문제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뭐 부산 아시아 게임이라던가 지방자치 선거, 이거 보고서 조금 저도 키워드가 헷갈려가지고 사실 이거 믿고 가면 되는데 괜히 실수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방자치 선거를 봤을 때 김영삼 정부 시기에 지방자치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딱 봐도 이거 봤을 때는 한일 월드컵인데 이거 왜 있지? 저도 솔직히 헷갈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함정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 키워드 종합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바탕으로 풀어야 문제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 바탕으로 보면 일단 1번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이건 노무현 정부예요. 이때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죠. 두 번째,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새로운 키워드인데 좀 어려웠어요. 이것도 노무현 정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그 보험이랑 관련된 그런 법들이 제정됐거든요. 일단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직장인, 그리고 뭐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전국민 보험, 이게 나중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가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름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 조금 직장인, 뭐 이제 전국적인 뭐 국민들 넓혀가지고 이제 노인에 대한 그런 보험법까지 확장한 거예요. 이게 선진국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역사적 흐름에서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답은 다 아니고, 이게 김대중 정부니까 4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실시되었다. 이전 김영삼 정부 시기에 IMF가 터졌으니까 이 정부 시기에 국민들의 다시 삶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죠. 정답입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작되었다. 이것도 박정희 정부예요. 48회 때 대표적인 고난도 키워드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만 보고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키워드 모두 보면서 가장 결정적인 답을 주는 키워드를 봐야지, 다른 거 보면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혼동한단 말이에요. 제발 앞으로는 하나만 보지 말고 어차피 시간 충분히 많으니까 끝까지 다 읽고 제발 여유롭게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접근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공략법은 고난도 인물 역사 유형에서는 유추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회차는 솔직히 이 유형들 때문에 다들 어려웠을 걸 예상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제가 좀 예시 문제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한번 접근해보죠. 먼저 25번의 경우에는 이 인물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박세당이에요. 박세당. 이 인물도 솔직히 자주 출제된 인물은 아니라서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색경 보고 바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키워드가 고급 42회랑 45회에서 오답 선지로 나온 적이 있긴 해요. 이게 제가 기출풀이를 강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전 기출에서 오답 선지로 나온 것들은 언젠가 다시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풀이를 꼼꼼히 했다면 이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아마 오답 선지 제대로 안 보고 넘어간 분들은 이거 못 풀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걸 바탕으로 접근해보면, 일단 1번
청으로부터 시연력 도입을 건의했다. 이거는 김육이에요. 당연히 뭐 답 아니겠죠?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이거 정약용이에요. 뭐 유명한 키워드라 뭐 이것까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속어. 무호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 제문을 작성하였다. 이거는 김종직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것도 뭐 사화 유형에서 유명한 키워드죠. 속어. 뭐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이를 시작하였다. 이거는 홍대용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아까 다룬 뭐 정약용이랑 더불어서 되게 유명한 인물이죠. 이 인물도. 그래서 답은 이렇게 속어해 보면 정답 5번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래서 뭐 사변록이랑 키워드를 몰라도 사실 이거 알았으면은 속어법을 풀 수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기출을 난 정말 풀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저는 이 키워드 주목하면 좋다 생각했거든요. 사문 난적으로 인해서 학계에서 배척을 당했다. 이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어, 이 사문 난적으로 당시에 몰렸을 때면 대부분 다 유학 경전을 다르게 해석해서 몰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자 해석만 따라요. 주자 해석을 안 따르면은 사문 난적으로 몰리거든요. 근데 뭐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뭐 해fun사님은 전공자니까 이런 거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전 40일의 기출에서 이게 윤유거든요. 윤유. 앞서 다룬 박세당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사문난적으로 몰린 인물인데 이 문제에서도 유교 경전에 재해석을 시도하여 사문난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변록이란 키워드 몰라도 당시에는 유교 경전에 재해석을 시도하면은 사문난적으로 몰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모르더라도 이런 거 보고서 선지랑 이런 게 연결되네? 조금 유추하는 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문제 다뤄보면 이번엔 35번인데 아마 이 문제도 이번 기출에서 가장 어렵다고 유명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 봤을 때 이 연해주란 키워드 주목했어요. 그리고 뭐 권업회, 권업신문 이런 걸 봤을 때 연해주에서 활동한 인물이겠구나. 이걸 저는 되게 주목했거든요. 그러면 연해주란 힌트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1920년까지 종합해서 어떤 인물일까 한번 접근해보니까 일단 1번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였다. 이거 저도 처음 본 선지네요. 일단 시험장에서는 일단 모른다는 가정을 하에서 일단 이거는 일단 세모로 쳐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숙무학교를 설립하여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 멕시코에 대표적으로 이근영이라고 있거든요. 일단 멕시코니까 연해주랑 연결되긴 이상해요. 그래서 다 속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신체어거든요. 이 인물은 국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굳이 넓게 본다면 상하이 정도? 그 정도는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연해주랑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어.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뭐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미주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미주, 미국. 이거 박용만인데 역시 연해주 연결이 안 돼요. 속어. 신한청년단을 결성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였다. 이거 김규식이거든요. 이 인물의 경우에는 상하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대사에서 좌우합작위원회 같이 뭐 국내에서 활동한 인물이에요. 역시 연결이 안 돼요. 속어. 이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 인물을 모르더라도 다른 지역들을 고려했을 때 그 다른 선지에 나온 인물들이 뭐 멕시코, 뭐 상하이, 미주, 뭐 상하이 또 이런 거 봤을 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1번이 전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가 고급 사시사회에서 나온 문제예요. 여기서 최재형 선생님의 업적을 문제 냈었거든요. 이거 잘 보면은 이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최재형 이거 사실 그대로 낸 거예요. 사실 이 문제 보고서 최재형이 누구야 이런 말 썼는데 이전 기출에서 나왔어요. 사실 이거 그대로 낸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제대로 오답했으면 이거 솔직히 5초면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 문제 본 분들이 연해주만 보고서 뭐 연해주니까 뭐 권업회랑 권업신문 이거 보고서 그냥 이 문제는 이것만 보고 띡 넘겨버렸으면 이런 중요한 키워드 못 보고서 바로 넘겼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답할 때
단순히 문제 풀고 뭐 선지 소거 선지 뭐 이렇게 분석하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주제까지 다 보셔도 이런 것까지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 한능검이 기출 연계라는 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힌트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몰랐더라도 이런 힌트를 바탕으로 연해주에 활동한 인물이니까 이렇게 찍어야겠다. 이건 아니니까. 이런 접근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물로 이 유형을 다뤄보면 이 유형도 정말 앞서 다룬 최재형의 업적과 더불어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봤을 때 일단 뭐 안창호와 양기탁과 함께 뭐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저는 이거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래서 신민회니까 뭐 이승훈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낼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다른 키워드 주목해 보니까 경학사와 신흥강수 설립. 아, 이거 보고서 서간도에서 활동한 인물이가 서간도. 그래서 저는 사실 신흥강습소 설립의 주도열 정도면은 이씨 형제 생각하거든요. 이씨 형제. 제가 여기서 말한 이씨 형제라는 거는 뭐 이회영, 이동영, 그리고 이상설. 아, 이상설이 아니라 이상용. 이상용 정도 생각하는데 아마 이 인물들 중에서 걸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실제로 이동영 선생님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접근해 보면은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이거 또 어려운 키워드. 이거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모르겠어요. 일단 세모 쳐놓죠. 자, 두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임병찬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 인물 국내에서 활동했어요. 제가 아까 최재형 선생님이 문제 접근할 때처럼 연해주니까 그렇게 접근하고 이것도 서간도니까 국내 이상해요. 속어. 독립투쟁과정을 설술한 한국 독립운동 지역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박은시 선생님의 업적이죠. 이 인물도 대체로 뭐 국내라던가 한 상하이 정도? 이 정도 갔던 인물인데 앞서 다뤘듯이 저희가 말했잖아요. 이거 서간도라고. 그럼 이상한 거예요. 속어. 일제 패망과 강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이 인물은 여운형이거든요. 사실 이 인물은 조금 활동 지역이 다양한데 대부분 다 상하이라던가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속았어요. 또 아마 이 문제 헷갈렸으면 대부분 다 5번 골랐을 것 같거든요. 5번.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저도 사실 1번과 5번 중에 잠깐 고민했었거든요. 이거랑 관련된 인물이 이준, 이위종, 그리고 이상설이 있는데 아마 이거 헷갈렸으면 대부분 다 이상설로 헷갈렸을 것 같아. 이상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준은 그때 바로 죽었어요. 바로 순국하셨죠. 그래서 아닐 것 같고 이위종? 이 선생님은 경우에는 뭐 따로 업적이 별로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애매해서 일단 패스해놓고 이상설. 이 선생님 경우에도 활동 지역이 다양한데 이 인물은 연해주에서 활동한 인물이 더 많아요. 연해주. 그 대한광복구 정부가 있죠. 그래서 이거 서간도인데 연해주?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소거를 했어요. 사실 이거 답 1번 맞거든요. 이 이동훈 선생님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까까지 강조한 문제에서 이런 근현대사 인물 유형에서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활동 지역을 중요시하면 좋아요. 활동 지역. 아까도 연해주에서 활동했으니까 연해주랑 관련된 키워드를 주목하고 이 인물도 신흥 감수서를 보고서 아니면 경학사를 보고서 서간도랑 관련된 활동이 있겠구나. 아니면 그랑 연결이 안 되는 사례라면 걸러야겠구나. 전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의 경우에도 이게 중급 46회 37번이거든요. 이거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따지고 보면 솔직히 이 한능검이 이번에 새로운 인물 너무 많이 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고급 기출 아니 뭐 심화 기출이니까 뭐 고급 회차에서만 가져오고 뭐 중급 뭐 기본편 이런 식으로 그 회차 수준에 맞는 걸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냈으면은 어쨌든 이전 기출 연계니까 내도 상관없다 이런 자기들만의 그런 출제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유형들에서 이전 기출에서 없던 걸 낸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이런 거 놓쳤으니까
못 풀었던 건데 사실 저는 좀 이런 문제 풀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아까 뭐 최재형 선생님이라던가 이동훈 선생님 같이 새로운 인물 나왔다고 아마 이번 기출에서 뭐 출제자가 출제를 잘못했네, 뭐 내가 이 인물들 몰라서 점수가 안 나왔네, 되게 비판하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되게 이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에요. 적어도 이분들의 노력이 최소한의 우리한테 이런 시험에 한해서 무시당할 정도로 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솔직히 이런 인물들 몰랐기 때문에 우리 반성하고, 아, 이렇게라도 새로 알 수 있었구나, 이런 마인드로도 새로 다시 알아가고, 앞으로 이후 기출에서도 혹시라도 새로운 인물들 나오더라도 아, 이번 기회 통해서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서 솔직히 이런 문제들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총평이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주긴 하지만 그런 얘기 후기 들으면서 정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면에서 응시자들께서 이런 면도 많이 변하지 않았으면 전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 문제 마저 해설해 보면, 다음으로 이 44번의 경우에도 저는 좀 이 문제가 좀 어렵다 생각했거든요. 이 유형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이 유형 다룰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랑 충칭 시기, 이 두 시기의 역사를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잘 나눈다, 이게거든요. 일단 가번 연통제 공소고판, 이게 뭔 말이냐면 연통제가 일제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이때 재판 받았거든요. 이게 1920년이에요. 저도 솔직히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네 싶어가지고 나의 키워드 보니까 이봉창, 뭐 범인 이런 거 봤을 때 아, 이거 이봉창 열사의 의거구나, 이거 1932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까지 보고서 아, 이런 열사들의 활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이렇게 충칭시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가의 사를 모르다도 이 시기는 상하이 시기에 임시정부의 활동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접근했어요. 그러면 상하이 시기에 키워드랑 관련된 거를 고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봤을 때 일단 1번 신규식 등이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오, 이거 49의 고난도 문제인데 이거 1917년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모태가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선언문을 다룬 거죠. 이건 임시정부가 만들기 이전이니까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어요. 속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선전 성명서를 공포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아마 고급 21회인가 26회쯤에서 나온 키워드거든요. 이게 1941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 우리도 그때 당시 한국 강복군이 너희랑 싸우겠다 공포한 건데,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충칭식이에요. 충칭.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속어. 김구, 이시영 등이 항저우에서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다. 이것도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는 1935년이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중국 지역에서 상하이보다 항저우가 조금 더 그 왼쪽 지역에 있거든요. 그 충칭 넘어가는 사이에 항저우가 있었는데 그걸 봤을 때는 상하이 시기보다는 조금 이후겠구나, 속어요 결론적으로. 자, 4번 충칭에서 지청천의 송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것도 1940년인데 뭐 아까 말했듯이 충칭이니까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겠죠. 자, 5번 뭐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게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당시 뭐 신채호라던가 뭐 안창호라던가 김구 선생님 같은 인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앞서 제가 얘기한 상하이 시기의 대표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이 기출 사례도 솔직히 이전 기출에 비하면 꽤 어렵게 낸 건데 48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유형이 나오면 상하이 시기 활동이야, 충칭 시기 활동이야, 이게 두 개를 바탕으로 접근하면 답을 고르기 쉽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시기에는 무슨 키워드가 있고 충칭 시기에는 무슨 키워드가 있지, 이걸 잘 구분해두면 근현대사에서 이 유형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회차 마지막 문제인 50회 문제 다뤄드리면, 와, 진짜 마지막까지 정말 수험생들의 진땀을 빼게 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통일업적 유형이 나오면 대부분 다 출제되는 게 노태우 정부라던가
아니면 김대중 정부라던가 아니면 노무현 정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다른 정부는 나와도 오답일 확률이 높은데 어 이번엔 박정희 정부 나왔어요. 박정희 정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박정희 정부가 나와버렸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박정희 정부를 고려해도 일단 광주 대단지 주민 사건 이게 무슨 거냐면 쉽게 말하면 1971년 때 그때 새마을 운동이라던가 좀 개발 계획 같은 거 하면서 당시에 좀 도시화를 되게 막 이루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도시의 그런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당시 일부 그런 국민들이 좀 피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키워드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급 20회 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경제 개발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 이거를 답을 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전 기초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아마 50회랑 20회를 감안하면 너무 오랜만에 낸 문제라 사실 이거 보고서 정말 다들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짜 수험생들께서 딱 근현대사 풀 쯤에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풀면서도 다들 잘 풀길 바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미 지나가는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풀어보면 일단 1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거 노태우 정부네요. 답이 안 되니까 속어. 피사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랑 관련된 설명이네요. 이것도 역시 옳지 않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럼 일단 1번과 3번 연결돼서 당연히 답이 안 되겠네요. 자, 4번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거의 경우에는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볼까 그 역할을 담당한 기구거든요. 그 정답 맞아요. 그리고 5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저 솔직히 이거 처음에 이거 풀 때는 2번이랑 5번은 노무현 정부고 1번이랑 4번은 노태우 정부라서 이거 소급법 풀 수 있지 않아 싶었는데 이거 김대중 정부예요. 정확하게는. 저도 솔직히 이거 헷갈려가지고 노무현 정부인지 김대중 정부인지 계속 조사했는데 이게 뭐냐면 2002년에 그때 이 개성공단 설치 합의를 이룬 이후 이제 착수를 하려고 한 연말쯤에 뭐 개성공업지구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건설회사가 이거 맡을지 합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수라는 말은 이 건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일종의 준비 과정이랑 관련된 내용이랄 수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키워드가 착공이 있거든요. 착공은 그러니까 이게 사 파가지고 이제 공사를 진짜 시작해보자 그런 키워드인데 이거는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착공은 노무현 정부고 착수는 김대중 정부고 와 한능검에서 이 정도까지 선지를 어렵게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한능검도 옛날보다 쉽진 않겠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니까 다 맞지 않은 4번이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그럼 기출을 받아 풀 수 있을 텐데 이것까지 만약 몰랐다면 어떻게 풀었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그런 10만여 명의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강제로 이주시켰대요. 와 이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거 되게 비민주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특정 정부에 대한 그런 지지라던가 비하를 하려는 발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비인간적인 뭔가 정책이 많이 나왔던 시기가 대체로 키워드들이 박정희 정부라던가 전두환 정부의 확률이 높아요. 가령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던가 아니 전두환 정부 시기에 뭐 언론기본법처럼 뭔가 국민들을 억압하거나 좀 비민주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런 시기에 와 경기 그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이민시킨다? 요즘 시기에 그렇게 해서 큰일 나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나마 아직 민주화의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이 두 정부 시기의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로 전 접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전에서 그 정도까지 접근을 잘 했을까 저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새로운 키워드 보고서 이게 뭐야? 너 이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낯설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만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나 보이는 키워드로 유추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시험장 가가지고 모르는 거 틀릴 순 없으니까 최대한 주어진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유추하는 훈련을 기출풀이 통해 가서 최대한 기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공략은 앞서 다룬 문제들이랑 달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유형 중 하나인 지역사 유형을 좀 공략하는 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문제를 이번에 따로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아마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라던가 현역이라면 조금 쉽게 풀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 보고서 아, 천안이구나 알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 뭐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은 뭐 푸지 말라는 거 그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전 성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사 유형을 이해할 때 중요하게 보는 팁이 이 문제에서 나온 키워드랑 선지에서 제시된 지역 중에서 특정 키워드 하나가 선지랑 직결되는 것들을 꼭 하나씩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그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유관순 열사 사덕지. 즉 어떤 키워드가 정답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어진 키워드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는 무조건 선지랑 연결되게 추는 게 최근 심화 유형의 지역사 유형의 특징이에요. 즉 제가 이걸 찝어줬잖아요. 사실 이거 몰라도 유관순 열사를 봤을 때 딱 연결된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우네 장터. 이게 뭐냐면 유관순 열사는 우리가 3.1 운동의 대표적인 열사인 걸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인물이 활동한 장소가 여기에요. 아우네 장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분명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분명히 또 선지랑 연결되는 게 있을 텐데 아, 이번에 그게 아우네 장터구나. 전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풀 때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지역사 유형은 다른 유형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고서 어떤 키워드가 선지랑 연결될까 최대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풀면은 조금 더 지역사 유형을 공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이런 팁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50회 심화에 대한 총평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험에 대한 한 줄 평과 앞으로 50일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기존의 개념 교재만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풀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기출을 접하고 내가 앞으로 기출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 50회를 계기로 뭐 어떤 선생님 교재에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풀라고 만든 거야? 아니면 요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막 7급 공시도 대체되니까 공시 교재를 봐야 되나? 고민하는 응시자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시 교재는 솔직히 틀리라고 내는 유형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더라도 이 한능검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기도 어렵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기출 풀이 통해 봐서도 사실 한능검 기출만 정말 제대로 뜯어도 연계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풀지 뭐 많은 거 다 외워서 뭐 제가 전공자라서 이런 식으로 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출제자가 어쨌든 간에 낸 기출 이 내용들 바탕으로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겠다. 그걸 조금 더 깊게 내고 어렵게 낼 수 있더라도 이전에 낸 걸 바탕으로 거의 출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앞으로의 50일의 시험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맞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심화 50화회차의 총평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50일의 시험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을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